네, 시작할까요? 자, 이제 경영조직론 GS 1기고요. 1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는 이제 서브노트가 될 겁니다.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단권화 기준이 될 거지만 단권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뭐 이것저것 다 합쳐놓지는 마세요. 됐죠?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경조 같은 경우엔 이론도 학자 이름도 그리고 이론의 내용들도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더 막 껴넣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마 인사관리에서 지금 단거나 다 끝내셨죠. 환경자료나 이런 것들 그런 자료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서론에 여기에도 쓴다. 이렇게 해서 두 번 이용하시는 걸 전 권해요. 차라리. 그리고 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뭐 학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딱히 또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지금 서브노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실 일은 뭐냐면 이걸 단거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인사관리에서 이런 받았던 자료들 계속 이용하셔서 중복 이용을 하시고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에 그럼 내가 이제 암기할 것들만 다 모아놔서 이제 이것만 들고서 계속 암기를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서브노트에 있는 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이것만 계속 봤어요.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답안지를 썼는데 설명력이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안 붙는 거야. 설명력이다라고 하는 게 안 붙으면 반드시 서브노트하고 그다음 뭐 그 두꺼운 수험서 있죠? 두꺼운 수험서 양자 병행을 하셔야 돼요. 됐죠? 지금 1기 때까지는 양자 병행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2기 때, 3기 때 이제 뒤로 갈수록 두꺼운 책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완전 서브노트로 갈아타시겠지만 지금은 병행하셔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계속 보시면서 내가 설명력이 받쳐주는지 안 받쳐주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요 정도 있으면은 충분히 내가 이해한 거 가지고 쓸 수 있다 없다 이 정도 판단을 모의고사 통해서 계속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재 이렇게 나가고 뭐 자료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인사관리 1기하고 또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또 설명한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모의고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모의고사 제출을 총 5번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복습형 모의고사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그다음 금요일, 다다음 주에는 화, 목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잘 좀 봐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조금 앞쪽에서 진도를 빨리 뺄 거거든요. 진도를 빨리빨리 빼는 이유는 미시니까. 미시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설명할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암기가 반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좀 빨리빨리 빼고 연기 때 이제 뒷부분을 시험을 많이 못 봤단 말이죠. 그래서 뒷부분 쪽을 조금 찬찬히 나가면서 모의고사를 그쪽에서 조금 더 많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이 다음 주에 2번 잡혀 있지만 뭐 제가 더 내세요. 한 번 더 내세요. 또 내세요. 첨삭해줄 테니까 또 내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뒷부분 가서 조금 더 우리가 촘촘히 보겠구나. 그쪽에 모의고사 회차가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건 조금 염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스케줄대로 그냥 갈 테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본인의 이제 스케줄을 좀 짜십시오. 이제는 동차하시는 분들이 4월로 이제 넘어가는 요 시기라 1차랑 2차 이제 그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문풀 강의가 지금 또 이제 막 되잖아. 그죠? 문풀 강의 때문에 됐죠? 제 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바꿀게요. 자, 문풀 강의가 지금 막 오전, 오후 막 이렇게 겹쳐버리더라고요. 뭐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2차, 과목은 좀 빼고, 1차 문풀로 가야지, 막 요런 또 갈등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잘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정답은 없는 것 같으니까. 됐죠? 근데 웬만하면 1기 때까지는 조금 단권화 작업을 다 끝내 놓는 걸 권해요. 4월, 그리고 5월, 이때 한 달 반 정도 1차만 막 몰입해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아예 떨어지진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3월 말까지는, 단거나 작업을 웬만하면 다 끝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차로 완전 100% 집중을 하셔도 그때 넘어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다들 알아서 잘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밸런스 잘 맞춰가지고, 응?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죠? 걱정하지 않으려고요. 자, 조직연구의 기초라고 해서, 이제, 우리 바로 책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쪽 진도를 조금 빨리 빼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불필요하거나 뭐 설명 그렇게 딱 필요 없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책 정리하면서 내용만 따다다닥 상기시키고 키워드 찾아 나가는 작업 이것만 좀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딱 2주네요. 딱 2주니까 경조 한번 2주 동안 한 번 더 점검 좀 해보시고 많이 땡겨 놓으세요. 많이 땡겨 놓으세요. 이제 1차 하러 가셔야 되니까 동차생분들은.
아셨죠? 그리고 유해생 분들도 유해생 분들은 암기 같은 거야 뭐 정확하게 하실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동차생들하고 조금 다르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뭐 기본 내용이야 다 알 테니까. 그렇죠? 자, 일단 가봅시다. 저희가 연기 때 설명했던 거 다시 복기를 쫙 하면서 좀 책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경영 조직론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경영 조직론은 뭘 대상으로 연구를 한 이론들이죠? 조직이다라고 하는 걸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구 대상인 조직 자체에 대한 설명부터 맨 앞에 나와 있었죠. 자,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왜 생겨난 거냐, 그 탄생 동기 또는 대두 배경을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분업이다라는 걸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근데 분업을 해가지고 이 분업의 효과성, 효율성이다라고 하는 걸 막 누리다 보니까 이렇게 쪼개진 일을 뭐 해야 되겠다? 연결시킬 필요성이 같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일을 쪼개놓고 이 쪼개놓은 일들을 다시 연결할 필요성이 생겨서 이걸 체계적으로 연결해주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 거래 비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외부적 경제 활동을 내부화시키다 보니 조직이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윌리엄슨이라는 학자의 거래 비용 이론이었습니다. 자, 거래 비용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뭐냐? 외부 시장에서 자, 상대방과 시비하고 감시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뭐예요? 거래 상대방과 시비하고 감시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우리는 거래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래 비용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부터 뭐 하자?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대요? 시장 거래로 이루어질 모든 거래를 조직 내부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졌다? 조직이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런 주장이 바로 거래 비용 이론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 저희가 거시 조직 이론 쪽에서 상세히 배우니까 여기선 조직의 탄생 동기, 왜 조직이 생겼나 그 지점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건 그럼 탄생했네? 야, 넌 뭐야? 물어보니까 공동의 목적이다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보자마자 아마 떠오르는 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버나드 같은 사람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양한 특징이 있겠지만 어쨌든 공동 목표다라고 하는 것,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인사 조직 관리자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특징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에 가서 그럼 이렇게 탄생한 조직들은 어떤 유형이 있어? 라고 해서 조직의 유형 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에치오니와 블로우스콧 이런 거는 아마 다 아실 건데 두 문자만 따서 기억을 해놓으셔라. 이거를 막 물어보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로 정말 작은 가루 같은 테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두 문자로 따다다닥 명사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에치오니의 분류다라고 해서 세 가지 분류 기준 뭐였었습니까? 권력의 유형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강제적 권력, 보상적 권력, 규범적 권력. 그렇죠? 그래서 두 문자 어떻게 땄죠? 저희 안 따드렸나요? 따드렸죠? 안 따드렸어? 서로의 기억이 없군요. 큰일 났네요. 자, 그래서 뭐 강보규라고 해서 따놓고 이 세 가지 권력에 대한 반응 형태가 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세 가지 반응 형태를 보죠. 그렇죠? 소개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강보규 소개 좀 해줘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9가지 이제 유형이 나오는데 이 9가지 유형 중에서 유의미하게 보는 조직의 유형은 바로 1, 5, 9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정도만 딱 해놓고 그냥 머릿속에 요 정도 이미지만 딱 떠오를 정도. 그렇죠? 그 정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블로우와 스캇 같은 경우에는 자, 조직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했죠? 조직이 만들어낸 산출물의 수혜자가 누구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결사단체, 영리조직, 봉사조직, 공익조직 이렇게 나눠놨죠? 자, 여기도 두 문자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쵸? 혹시 제가 어떻게 땄나요? 이것도 두 문자 따졌던 것 같은데? 기억이 없죠? 자, 자, 사리. 그죠? 자, 사리봉공. 이렇게 해서 외웁시다. 사리봉공. 그죠? 라면 사리가 동봉돼 있어요. 오우, 그죠? 그죠? 아유, 현타 온다. 자, 카츠와칸이다라고 해서 카츠와칸은 어떻게 됐어요? 사회적 목적 아니면 이 조직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목적이나 수행하는 기능이 뭐냐? 이걸 기준으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조직이다라고 한다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뜻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땄죠? 그죠? 안 땄나 봐요. 자, 그래서 이게 경관. 그죠? 경관 유적. 그죠? 유적지 경관이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이에요.
여기는 요 정도로만 따다다닥 가볍게 보면 되고 우리한테 이제부터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이제 조직 이론들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야 경영조직론의 연구 대상이 뭐냐라고 해서 경영조직론의 연구 대상인 조직 자체에 대한 기본 정의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를 한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해요? 얘네를 연구한 걸 조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됐죠? 그럼 대체 어떤 관점으로 이 조직 이론들을 이제 전개를 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부터 다양한 조직 이론, 다양한 관점들의 유형을 분류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냥 이거 배경 지식 용으로 좀 필요할 겁니다. 이런 걸 해석을 해야 되니까. 기술적 모형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용어로 보는 거예요. 그럼 조직 이론은 뭐래요? 조직과 관련해서 뭐 조직에 관한 자, 활동이나 아니면 현상 등등을 체계적 논리적으로 기술 설명, 처방하는 모든 접근 방식. 이걸 저희가 조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그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아니면 외에서 발생하는 현상 등을 기술 설명, 예측, 통제하는 체계적 접근 방식. 이게 바로 조직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답안지에 이런 거 다 언급이 돼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연기 때 다 했고. 자, 그러면 이런 조직 이론을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부터 막 어때요?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죠? 자, 연구 목적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기술적, 규범적으로 나뉘죠. 이건 조금 배경 지식 있어야 되는 거. 자, 그럼 기술적이다라고 하면 이건 뭐였어요? 있는 그대로 뭐 하는 거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직 내 외부에 이런 현상이 있다. 현상 자체를 드러내는 접근 방식을 저희가 기술적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규범적 이론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야,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관리자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아니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라고 하는 연구들은 전부 다 규범적 이론이었어요. 됐죠? 그래서 저희가 기억나실 거예요. 기술적 이론의 대표 주자가 바로 누가 된다? 제한적 합리성 모형. 그죠? 자, 그 다음에 규범적 이론의 대표 주자가 바로 합리성 모형이었어요. 그죠? 의사결정 내릴 때는 완전한 정보, 그죠? 완벽 정보, 완전 정보, 완벽 대안하에서 최적 대안을 선택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럼 분석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미시조직 이론? 그럼 얘는 뭐예요? 조직 내부를 이루고 있는 그 하위 요소들 간의 연결 상태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조직을 이루고 있는 하위 요소는 여기에서 뭐가 된다? 구성원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행동,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 즉 연결 상태. 이걸 보는 게 바로 미시조직 이론이고, 이걸 저희가 조직 행동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거시조직 이론이다라고 한다면 뭐에 집중한다? 조직 자체요. 이 조직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얘가 지가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가느냐, 이걸 보는 게 바로 거시조직 이론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 밖에도 조직을 폐쇄적으로 보니 아니면 개방적으로 보니 인간 자체 아니면 인간으로 만들어진 조직 자체를 합리적으로 보니 자연적으로 보니 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뒤에 나와 있는 이론들을 다 배우고 한 번 더 점검하는 용어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가서 어디부터 갈 거냐면 이하에서는 그럼 다양한 이론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쫙 전개해서 보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고전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죠. 자, 고전이론 같은 경우에는 자, 연구의 목적 자체가 뭐가 되죠? 고전이론은 뭐 맞아요. 뭐 1930 뭐 1차 산업혁명 직후에 나온 이론들 뭐 이렇게 시간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얘네의 연구의 목적 자체는 뭐다? 효율과 능률. 그렇죠? 효율, 능률을 어떻게 증대시킬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에요. 자, 그리고 인간 자체를 어떻게 본다? 인간은 합리적 경제적 동물. 이렇게 바라보니까 야 당연히 얘네는 이거 돈 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야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조직 자체를 연구하는 관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세 가지 이론을 보겠습니다. 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개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지? 개요 알죠?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그치? 처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 그치? 경조 인사는 바로 일기로 못 들어와요. 느낌 어땠어? 해보니까. 그쵸? 약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기 들으면 와, 저 그 사람 이제 멘탈 완전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경조는 바로 일기로 들어와도 크게 문제 없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 일기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좀 있을까 봐. 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늘 어떻게 정리했었어요? 자, 첫 번째 그쵸? 개요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두 개 언급할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대두 배경을 쓰든가 아니면 이 이론이 전제 아니면 가정하고 있는 다른 이론이 있다면 그걸 써줘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너의 핵심 주장이 뭐야? 라고 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이 이론이 주장하는 거를 딱 한 문장으로 저희가 보통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 핵심 주장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하에 나와 있는 이론의 내용으로 하나하나 분설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뭐 했어요? 이 이론에 대한 평가이다라고 해서 이 이론이 어떤 공헌점이 있고, 자, 어떤 이제 한계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죠? 아, 얘가 이런 측면을 발견했어. 진짜 대단하지? 근데 얘가 이런 거는 설명을 못하더라? 이런 논리적 오류를 범했더라? 이런 한계점을 언급하고, 그쵸? 마지막에 저희가 챙기는 게, 그래서 관리자한테 어쩌라는 거야? 내가 관리 활동을 할 때 이 이론을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야? 여기에 대해 논의를 하는 시사점. 그래서 이렇게 늘 정리를 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체계 안에서 정리를 하시면 웬만한 건 안 빠진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론을 한번 가볼게요. 자,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이네요. 그럼 땡땡 있으면 이거 뭐야? 대두 배경, 핵심 주장.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서술책에 다 맞춰서 구분해놨습니다, 문장은. 자, 가보면. 자, 대두 배경 뭐예요? 자, 산업혁명 이후에 분명히 규모도 커지고 생산량도 많아지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한다? 주먹구구식 경영 방식이나 원칙 없는 표류 관리다라고 해서, 자, 뭐예요? 비공식적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관리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는 거야. 합리적 기준이. 그쵸? 사장님 마음대로 아니면 사장님이 이뻐하냐 안 이뻐하냐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사람을 관리하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노동의 비효율적 이용이다라고 하는 게 일어났고 이게 바로 비효율의 원천이다. 그쵸? 그래서 이제 뭘 주장하죠? 이러면 안 돼. 우리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합리적 기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사람을 관리해야 돼. 그래야 효율성이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학적 경영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람 관리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관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지? 과업이라는 거야. 과업이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뭐 하자? 사람을 관리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야, 그러면 과업을 기준으로 사람을 관리한다? 그건 대체 무슨 말이야? 첫 번째, 일단 과업을 토대로 해서 사람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표준화였습니다. 자, 표준화다라고 하는 거의 개념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생산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뭐다? 작업 원칙 또는 관리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이런 과학적 관리, 이 표준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내느냐? 동작 연구를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작업 방법을 표준화할 수 있어요. 이 작업 방법의 표준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작업 수행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 포함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시간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기본 동작에 대한 작업 시간을 측정해서 표준 작업 시간이다라고 해서 최적의 작업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계산해서 제시할 수 있죠. 됐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관리할 겁니다. 됐죠? 이제 이거 기준으로 뭐 할 거예요? 사람 뽑고 사람 개발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사람을 뽑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 두 번째 줄 가볼까? 죄송합니다. 첫 번째 줄 가볼까요? 자,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설계된 작업 방법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거다. 엄청난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하고 말 잘 듣는 애를 뽑는 게 아닙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뭐야? 작업 방법의 표준화. 그리고 작업 시간의 표준화. 이 표준화의 결과에 따르면 이 작업을 가장 잘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이 나온다 그랬어. 그럼 그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과업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게 된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채용한 이후에 교육 훈련하는 건 한계가 있고 이거 돈 낭비야. 야, 애가 자질이 없는데 가르쳐봐야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게 바로 이유고요. 자, 두 번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드립도 안 가르칩니다. 뭐만 가르쳐요?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만. 그죠? 다음 두 번째는요. 표준과업량이다라는 걸 달성하기 위한 것만. 이 두 개만 가르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렇군.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그럼 지금 확보, 개발 받고요. 이제 보상 봅시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한다?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작업 수행 방식, 표준 작업 시간이라는 게 나오면 사람이 이렇게 작업 수행하면 이 정도는 만든다라고 하는 표준 과업량 계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해준 방식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만들면 이 정도는 만들어. 그렇죠? 계산이 되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 뭐 한다? 임률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됐어요? 이걸 초과 달성한 사람은 높은 임률,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낮은 임률. 그치?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돈으로 꼬시려고. 돈으로 표준과업량 이상을 스스로 생산해내도록 만들려고 동기부여시키려는 거야. 그쵸? 그래서 경제적 보상을 이용한 동기부여 원리를 이용하는 거다. 자, 그 다음 기능식 직장제도 한번 가볼까요? 자, 기능식 직장제도는 뭐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과업과 책임을 분업한다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에요? 자, 과업이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뭐 하는 거다? 실행을 하는 문제가 됩니다.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거라 했어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과 결정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그래서 단순 실행은 누가? 종업원이, 구성원이, 그리고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우리 관리자가. 그래서 관리자는 결정만 내리고 우리 구성원은 실행만 해. 생각 안 하고.
했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불합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정 내린 대로 실행을 해야지 이게 합리적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양자에 뭐가 많이 요구된다고 하는 거야? 양자의 협력이 많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볼까요? 그러면 아무나 결정 내립니까? 아니죠. 그럼 이런 결정이다라는 걸 내리는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부터 뭐해? 각 기능별 전문가들이 해당 기능과 관련해서 계획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휘명령 내리고 그에 따라 통제도 하고 했죠? 이래서 이제부터 뭔 또 나눠서 해.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책임, 관리 활동은 영역별로 이제 나누어져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역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직 안에는 여러 개의 위계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복수의 위계구조화에서 구성원을 철두철미하게 이제 관리 감독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능식 직장제도였고요. 자, 그럼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이론에. 그럼 뭐가 돼요? 진짜로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생산성 올라갔고 능률도 올라가더래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떤 문제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인사관리의 기본 토대를 제공하기도 했죠. 인사관리는 뭔데요? 인사관리는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직무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사관리의 기본 구조이고 야 과업 중심으로 사람 관리해라고 하는 테일러 아저씨의 이론 덕분에 이런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근데 문제가 엄청나게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얘는 조직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진짜 생산이 일어나는 그 생산 현장에서의 합리화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야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너무 지역적인 부분이다. 여기만 잘한다고 해서 조직 자체의 효율과 능률이 올라간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합리성만 강조해. 그치? 어떻게 하면 정해진 시간을 더 많이 만들까? 비용이 안 만들어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조직의 기계화와 비인간하다라고 하는 걸 초래하게 됩니다. 인간의 심리를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됐죠? 그리고 자 과학관리다라고 하는 건 이게 무슨 말이야? 과학관리. 과업을 기준으로 사람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관리자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일방적 관리로 이루어지면서 자 이제부터 이렇게 됐네. 자 기계가 뭐 했어? 조직이 다 기계화되면 어떻게 돼? 인간을 대체하죠. 그지? 그럼 인간을 대체하니까 노동의 가치가 하락해. 그지? 다음에 비인간화를 조장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뜻이야? 조직 안에서 인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심리, 인간관계 이런 거요. 고려하지 않아. 그 다음 세 번째, 일방적 관리를 해. 그 무슨 말이야? 난 무조건 정해진 대로만 해야 돼.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했죠? 이런 것들이 만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했죠? 그러니까는 가끔 이제 막 답안지 쓰고 하다 보면 그 경계가 구분이 안 되지 않아요? 인간소외 현상이 그래서 뭐냐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이제 뭐가 발생한다? 인간 소외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전이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일반관리론 페요리입니다. 됐죠? 그럼 일반관리론 페요를 이제 뭐 할 거냐면 앞에서 봤던 과학적 관리법이랑 요렇게 연결해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선생님 왜요? 연결이 왜 중요해요? 막 이럴 건데 제가 이렇게 다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암기 때문이요. 왜냐면 제가 암기 못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암기 못하는데 근데 저도 다 외우거든요. 똑같이 외우거든요. 오래 봐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자 뭐냐면 저는 그냥 그 뭐였지? 막 쥐어짜지 않아도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진짜 암기 부담을 많이 덜어준다라는 걸 몸소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과학적 관리법 이런 거야. 근데 얘가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얘가 공장 내부 합리화에 그쳤다라는 한계가 있었지. 그래서 뭐야? 전사적 측면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효율성이 올라간다. 경영의 효율성이 올라간다. 라고 주장한 페요리 그 다음에 나왔지. 이렇게 하면 어떤 게 해결되냐면 아라비아 목차를 안 외워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인사 경조는 목차만은 다 외워야 돼요. 아무리 이거 안 나와요. 이거 나오면 나 우주 최강 강사인데 이거 안 나와요 했던 것도 목차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브리타를 맞아도 뭐든 하고 나와 근접하게. 그치? 그럼 목차를 외워야 되는데 그럼 목차 외워야 될 거 얼마나 많아? 로마자도 있지, 아라비아도 있지, 양가로 있지, 원목차 있지, 소로마차 있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조금 목차 암기의 부담을 좀 줄이려면 진짜 물 흐르듯이 쫙 논리가 만들어져서 아라비아 목차나 양가로 목차 정도는 암기에서 좀 제외시켜야 된다. 저는 그 주의예요. 그래가지고 다 연결을 조금 해서 좀 판서도 해주고 이렇게 정리도 하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별로 알고 싶지 않았죠? 자, 그죠? 자, 그렇다고요.
저, 저 오늘 아침에 도시 괴담 같은 일이 생겼어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아침에. 약간 찝찝해, 지금 계속 강의를 하는데. 그죠? 내가 그 커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이런 경우, 여러분 그냥 한번 판단 내려보세요. 나는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했더니, 등에 머리카락이 하나 붙어 있는데 제가 떼드려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걸 떼서 가방에 넣으셨어요. 무섭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면 되게 찝찝한 거야. 뭐지? 왜 내 머리카락을 가방에 넣었지? 하면서 너무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내가 남편한테 카톡으로 나 지금 약간 좀 찝찝한데? 이랬더니 왜? 해가지고 얘기를 해줬더니 왜 그랬지? 뭐 이러면서 바닥에 버리기가 좀 그래서 가서 뭐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했나? 뭐 이렇게 막 되게 우리 남편도 긍정적인 남자여가지고 그치? 긍정 회로를 풀가동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고마워 많은 위로가 됐어. 이랬는데 그죠? 근데 계속 찝찝해.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거지? 혹시 우리 뭐 숨겨둔 뭐 친인척이 있나? 그래서 뭐 DNA 검사하는 건가? 그쵸 막 그죠 막장 드라마 그죠? 자, 뭐지? 너무 찝찝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 머리카락 수직갈까? 그치? 머리카락 수직간가? 그래서 아무튼 되게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나이스하다고 생각하긴 했어. 왜 굳이 여기 한 가닥 붙어 있는 거를 굳이 떼어준다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면서 그죠? 이상하다 했는데 그를 넣어가는 거를 보고 너무 뭐지? 하면서 저 너무 지금 도시괴담 맞죠 이거? 도시괴담 맞죠? 그죠? 저거 지금 경험하고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너무 찝찝해요, 여러분. 어떡하죠? 다 잊어야 되니까 열심히 강의할까요, 우리? 자, 그죠? 자, 여기에 몰입해가지고 우리 한번 다 잊어볼 거야, 또? 자, 가볼게요. 자, 이제 페율의 일반관리론이다, 라고 해서, 일반관리론의 대두 배경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걸로 연결해도 돼. 뭐요? 야, 테일러, 너는 내 공장 내부 합리화를 시도한 거에 불과했지? 이건 너무 미시적인 접근이야. 이렇게 해서 들어와도 돼요. 됐죠? 이렇게 대두 배경을 바꾸셔도 좋고요. 자, 아니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페이올 아저씨는 뭐야? 금수저였죠? 대대손손 운영해왔던 기업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업 경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경험을 바탕으로야. 해보니까, 야, 전사적 측면에서의 관리 활동이 진짜 중요하네. 그리고 이런 관리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다? 누구한테? 관리자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되더라, 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야 얘네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합니까? 그러면 경영 어떻게 해야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어봤더니 경영활동 효율성이다 라고 하는 걸 올리려면 목적. 그지? 이걸 올리려면 뭐 해야 된다? 자, 반드시 자 본질적 활동, 본질적 경영활동을 6가지로 분류해내고 그죠? 각 활동을 뭐 해야 된다?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돼.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그냥 단순 암기해서 쓰는 약간 앵무새 타입들 있잖아. 그런 앵무새 타입들은 그냥 기계처럼 2는 2, 2는 4지. 2는 2, 2는 4 이렇게 구분하 외우듯이 어떻게 하냐면 페이올은 경영활동을 6개로 나누고 관리적 활동을 강조했다. 이렇게 써요. 그치? 근데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잖아. 뭔가 많이 빠진 느낌 아니에요? 자, 얘는 일단 연구의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경영활동의 효율성이다라는 걸 증진시키려면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거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 활동 6개를 찾아내고 그 다음 이 각각의 활동을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 후자식으로 답안을 썼으면 좋겠어요.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촘촘하게 뭐 하는 거야? 설명으로 메꾸는 거. 했지? 그래서 보기 1번 어떻게 쓴다고 어떤 사람들? 페율은 경영활동을 6가지로 구분하고 관리활동을 강조했다.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치? 연구의 목적 쓰고 어떻게? 페율은 경영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자,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뭐? 경영활동의 본질적 활동을 6가지로 구분하고 각 활동의 활동을 관리적 활동을 강조했다. 각 활동의 관리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좀 써주세요. 알겠죠? 후자식으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제 전자로 쓰시는 분들은 키워드 다 들어갔지? 경영활동 6가지로 나누고 관리활동 강조했다. 키워드 다 들어갔죠? 그죠? 근데 점수 안 나와요. 근데 본인이 왜 안 나오는지 잘 몰라요. 난 키워드를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후자 쪽으로 좀 쭉쭉쭉 설명력이 받쳐주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뭐가 포인트인지 당연히 모르는 거니까 이해의 재점검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자, 경영활동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본질적인 경영활동 6개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 6가지 활동이 바로 뭐가 있다? 기상, 제보, 회관.
그쵸? 그래서 기술적 활동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하나 정도는 체크합시다. 생산. 자, 그 다음에 상업적 활동이다라고 한다면 판매였고, 그 다음에 재무적 활동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자본의 흐름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리고 보호적 활동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적, 인적 자원을 보호하는 각종 활동들. 자, 그리고 회계 활동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자, 대차대조표 옛날 용어지만 하나 체크할까요? 수익과 비용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 관리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자, 관자 따시고 얘는 이하에서 볼 거니까 안 볼게요. 됐죠? 이렇게 6가지 활동이 있다. 근데 재밌는 게 자, 5가지 기능은 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 전문적 기능이고 자, 관리 기능만 뭐야? 관리 기능만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에 해당하더라. 됐죠?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 그럼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 자, 관리적 활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지. 왜? 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기능은 한번 제대로 뭐 표준화 시켜놓으면 손댈 게 거의 없어요. 그치? 근데 인적 자원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어떻게 돼? 이런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적 자원은 계속 어때? 인적 자원은 뭐가 계속 요구된다? 계속적 관리가 요구되는 요소잖아. 그래서 자, 이 활동들 중에 뭐 관리적 차원이다라고 하는 걸 매우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관리 활동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뭘까? 한번 가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네. 자, 이렇게 앞에서 봤던 물적 자원을 다루는 5가지 기능을 운용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인적 자원이라고. 그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 이 기능을 자, 뭐 한다? 사람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서 그 아래 한번 가보시면 자, 관리활동이다 라고 하는 건 바로 뭐가 돼? 개, 조, 명, 정, 통이다 라고 하는 5가지 하위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계획활동이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부터 어떡합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이 앞으로 변화할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해나갈까? 그 방향성, 즉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 계획활동이죠. 자, 조직기능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편성에 체크할게요. 자,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인적, 물적, 사회적 측면의 요소들을 자, 편성하고 조직화, 갖춘다. 됐죠? 자, 3번째, 명령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지휘나 지도. 자, 조정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활동의 통합과 조화. 이제 연결시킨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통제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제 알겠어. 자, 경영의 효율화라고 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경영활동 6개를 찾아야 돼. 그죠? 기상제보 회관. 그러면 이 활동은 관리적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돼. 왜냐하면 자, 물적 자원을 다루는 이 5가지 활동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니까? 인적 자원이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한 관리다라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관리 활동이라는 게 대체 뭔데? 관리 활동이란 개조명 정통 말하는 거야. 그럼 이 개조명 정통이다라고 하는 걸 처음 해보잖아. 그쵸? 맨날 그냥 드립다 했는데 이제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해나가고 계획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죠? 이거 뭔가 처음 해보니까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어떡한다? 이걸 잘하기 위한 14가지 일반 원칙을 내가 알려줄게. 얘가 왜 일반 원칙이겠어요? 조직의 관리 활동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규칙으로 쓰인다기보단 어떻게? 상황에 따른 탄력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일반적인 관리 원칙이다라는 의미로 조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보시고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관리 원칙을 잘 준수하면 자, 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더 나가서 다음 페이지 뭐 해야 된다? 이걸 토대로 관리자들을 훈련시켜야 돼, 이거를. 이 14가지 관리 원칙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야, 그럼 14가지 관리 원칙 뭐가 있어? 라고 해서 요런 게 이제 가장 객관식에서 많이 나온 애들입니다. 됐죠? 14개 다 못 외워요, 여러분. 그치? 이러한 14가지가 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동차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읽어 놓으십시오. 여기서 많이 나온다. 자, 그럼 이론의 평가 한번 봅시다. 야, 너는 어떤 긍정적 평가를 받아? 라고 물어봤더니 조직 전체에 대한 관리 문제를 다루고 있네? 그쵸? 그래서 얘는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테일러에 비해서 거시적 접근을 하고 있고 다음 2번째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이제부터 뭐예요? 아직까지 이 14가지 관리 원칙을 응용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얘가 공헌한 바가 너무 큰 거 아니냐. 하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14가지 원칙이 문제인 거죠. 이 원칙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돼? 서로 상충되거나 이상적인 것도 있고 그쵸?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어. 상충되고 이상적인 것도 있고 서로 모두 있다?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그쵸?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라고 해서 봤더니만 어떻대? 순전히 자신의 관리 경험에서 나온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통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 과학적 검증이나 아니면 통계 데이터를 통한 이런 주장이 뒷받침돼야 되는 근거들이 쫙 제시가 돼야 되는데 얘는 오로지 뭐야? 내가 기업을 운영해 보니까 경험에 근간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비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얘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조직을 물러봐. 정태적이고 비인간적인 과정으로 이 조직의 관리 활동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문제다. 그치? 자, 그럼 조직의 관리를 정태적으로 파악한다? 무슨 말이에요? 조직의 관리를 정태적으로 파악한다. 환경이 아니라. 환경 아니야? 그치? 저건 무슨 말이야? 조직의 관리를 정태적으로 파악한다. 계획이다라고 하는 게 한번 뭐야? 수립이 되면 이에 따라 어떻게 돼? 실행이 이루어지고 중간에 수정이 있다 없다?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치?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변화다라고 하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제부터 무슨 한계점이 생기는 거야? 실제 계획대로 실행하다가 계획을 수립할 때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얘가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쵸? 근데 내가 말씀드렸잖아. 어떤 이론은 조직 내 발생하는 실제 현상들 중에서 설명 못하는 게 생겨나 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그랬어? 타당성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설명을 못한 한계야. 자, 그 다음에 비인간적 과정이다라고 하죠. 비인간적 과정으로 조직 관리를 보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 요소를 여전히 뭐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인간의 심리라든지 인간이 이런 인간관계다, 사회적 관계다라는 걸 중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채로 사람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설명을 못하는 지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서 한계야. 됐죠? 자, 그렇군. 자, 그럼 세 번째 고전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거 가봅시다. 관료제론입니다. 그럼 관료제론 같은 경우에는 대두 배경이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얘기해요? 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조직을 지배하기 위한 권한 구조 또는 권한의 유형. 이것부터 연구를 했던 거야. 자, 봤더니만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카리스마적 권한, 전통적 권한, 합리적 합법적 권한이다 라는 게 있는데 자, 전통적으로 뭐에 의해서 지배를 했었어? 옛날에는 카리스마, 전통적 권한에 의해서 사람을 지배했었어. 근데 이거에 따라서 뭐합니까? 사람을 지배하면 이건 정말 비합리적이야. 그쵸? 왜 비합리적이었습니까? 사람 관리에 일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그치? 비일관성이었고 비일관성.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었어? 이렇게 일관되게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이 지배를 당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비일관성과 자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 바람직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제시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다 정해져 있는 미리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 규칙과 법에 따라 운영이 되고 이에 복종이 정당화되는 뭐 합법적 권한의 기초를 둔 관료제 형태를 적용해야 이게 합리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구나. 그럼 관료제로는 뭐야? 그래서 관료제로는 이렇게 뭐 하는 거다? 합법적 권한의 기초를 두고 거대한 조직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관리 원칙을 관료제라고 이야기를 해.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자,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하는지 그 기본적인 특징 좀 얘기해 줄래? 주요 내용으로.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 나오죠? 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거대한 조직을 합리적으로 능률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뭐 해야 돼? 규정 규칙이다라고 하는 걸 미리 다 수립을 해놓고 여기를 무조건 준수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규칙과 절차의 공식화라고 하는 게 요구된다. 자, 그럼 그 밑에 써야지. 왜?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이다 라고 하는 걸 배제시켜서 조직의 불안정 문제를 뭐 하려고?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다음 두 번째, 과업을 분업화한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거대한 조직이잖아. 이 거대한 조직을 합리적,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며. 그럼 능률을 증진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구성원들을 뭐해? 전문인으로 양성을 하면 같은 시간 근로에도 어떻게 된다? 더 많이 만드니까 능률이 극대화시킬 수 있다. 다음 세 번째, 권한의 계층화라고 돼 있죠? 권한의 계층화다라고 하는 거의 개념적인 요거죠. 계층에 따라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게 개념정이야. 옛날에는 그냥 관리자면 무한한 권한이 있었어. 근데 이제는 뭐 한다? 계층을 다 쪼개놓고 계층별로 가질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일일이 다 정해놓죠. 제한시켜 놓는 거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권한의 남용과 임의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자, 그 다음 조직관리의 비개인화라고 돼 있죠? 이건 뭐래요? 자, 얘는 이제부터 공식적 과업수행에 국한해서 뭐한다? 종업원과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했어요? 우리 종업원이 와가지고 저 동문이에요. 그치?
이러면 이제 뭐라는 거야?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 관리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이 이제 가미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시면 조금 더 이제 가보면 관리자들은 이러한 개인적 능력이나 특성, 기회 등이 관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지속적 안정을 위해서 야, 관리자가 바뀌면 그럼 관리 방식이 달라질 텐데 그럼 이거는 비일관성을 야기시키지 않겠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문서화의 원리죠. 문서화의 원리는 뭘 말하는 걸까? 모든 걸 다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의사소통이다라는 거. 자, 두 가지 기억합니다. 의사소통이다라고 하는 것과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걸 문서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했어요? 개념 정의가 좀 명확히 안 나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문서를 통해서 해라. 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야, 이렇게 되면 의사소통에 따른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가 좋다. 그리고 의사결정도 뭐 할 수 있다? 미리미리 최적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화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됐죠? 자, 개념 정의가 없을 거야. 문서화의 원리에. 문서화의 원리 개념 정의 뭐라고? 그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유는 그렇게 해야 의사소통에 따른 책임 소재와 의사결정을 공식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됐죠? 자, 그럼 평생 고용계약, 정년보장 이렇게 써있기도 하죠? 조금 그죠? 필기할 시간이 필요하지? 자, 옛날에 우리 마지막 종강날에 우리 학생이 와서 머리카락 뽑아달라 한 적이 있었는데 합격생의 머리카락을 연필에 감고 쓰면 붙는다고 그런 말이 있대. 그래가지고 너무 귀엽게 부탁했어요. 근데 되게 되게 무섭게 부탁한 게 아니라 그죠? 되게 귀엽게 선생님 정말 실례인데 선생님 이런 미신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주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그죠? 그 뽑아줬어. 근데 지금 못 뽑아줘요. 그치? 내가 말했잖아. 지금 내 나이는 한 올 한 올이 아쉬운 나이라고. 그치? 그래서 지금 못 뽑아줘, 여러분. 그때 근데 많았어.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알았다고 대신 꼭 붙으라고. 그랬었는데, 안 붙었어요.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씨 내 머리카락 막 이랬는데 제가 장난으로 내 머리카락 그래서 막 장난치고 그랬는데 그래 미신을 믿을 시간이 없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시간에 알겠죠? 자 평생 고용계가 이다고 하는 것은 정년보장이라고도 저희가 아마 제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정년보장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야 딴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거 정해진 대로 열심히 해.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요렇게 직장 안정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 안 나와 있네. 또 뭘 유도할 수 있어? 장기 근속이요. 장기 근속이다 라고 하는 걸 유도할 수 있어서 계속적인 기술적 능력 발휘다 라고 하는 걸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겠다. 요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관료제 기억합시다. 자 대두 배경 뭐라고요? 지배를 위한 타인이나 다른 조직을 지배하기 위한 권한 유형이 뭐가 있는지 그 권한 구조 이론을 토대로 해서 나온 이론이다. 거기에 의하면 타인을 지배하기 위한 권한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 권한과 카리스마적 권한은 어때? 지배의 비일관성과 바람직한 행동을 피지배자들에게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얘는 모든 게 다 미리 정해져 있는 규정 규칙에 의해서 이에 의해 지배를 하고 복종이 정당화되는 합법적 권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 합법적 권한의 근간을 둔 지배 구조로서 자 거대한 조직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원칙인 관료제론을 주장했다. 그렇지? 그래서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합리성, 능률성이 올라가? 합리성은 무조건 뭐가 이야기가 돼야 되게? 기준이 들어와야 돼. 합리적 기준. 그러니까 뭐해? 규칙, 절차 이런 거 들어오고. 그죠? 그 다음 능률이다라고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전문성, 즉 전문화 이런 얘기 들어오는 거고. 했죠? 계속 그래서 이 두 가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대한 조직. 너무 사이즈가 커서 관리하기 힘든데 얘를 능률적으로 심지어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얘가 되게 특별한 거지. 됐죠? 그래서 꼭 기억하자. 여러분 책엔 그렇게 표시 안 해도 돼요. 진짜 큰 조직을. 그지? 진짜 큰 조직을 뭐해? 불필요한 노력 없이.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대단한 이론인 거예요. 그치? 왜냐면 거대한 조직은 어쩔 수 없이 어때? 관리 비용이 많이 들거든. 근데 그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주장했으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는 거지. 이제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이론의 평가. 야, 너는 무슨 긍정적 평가를 받니? 우와! 진짜 모든 걸 다 합리화시켜 놓으니까 능률이 올라가.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때요? 규정 규칙을 통해서 사람을 관리하니까 공정성과 관리의 통일성이다라고 하는 게 확보가 돼.
다음 세 번째. 자, 여기는 또 어때요? 계층을 통해서 책임 수행이 계층을 막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계층별로 뭐예요?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행시키기가 용이해졌고 심지어 또 어떻다고요?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효과적인 원리가 있다니. 그러니까 규모가 점점 커지면 막 맥을 못 쳐 경영자가. 내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부터 비용이 많이 들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우와 관리할 수 있겠는데 대규모 조직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엄청나게 큰 공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밖에도 어떻게 된다? 안정적인 환경에 있는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적 요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조직에선 이런 조직 관리 방식을 적용했을 때 효율성이 제일 높더라. 대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아까 그 문서화 본 적이 있죠? 그 문서화 때문에 형식주의와 문서주의가 지배적인 원리로 작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제가? 수단과 목적의 전치 현상이 생겨요. 그치? 아니 분명히 우리의 목적은 뭐였어? 우리의 목적은 이 두 개였거든. 합리성, 능률성. 그치? 이걸 목적으로 하느라 뭐 했어? 야 모든 거 다 문서로 소통하고 그치? 책임도 의사결정도 다 공식화 시켜놔? 문서로 남겨놔? 이랬던 건데 자, 이 목적은 깜빡하고 어디에만 치중하는 거야? 문서로 남겨놓는 것만 치중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단과 목적의 전치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수, 목 이렇게 쓸게요. 전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다 모든 게 정해진 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에서는 변화를 시도했을 때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미 규정, 규칙, 절차 등에 의해 뭐가 생겼다? 내부적 관성이 생긴 거지. 그쵸? 정해진 대로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계속 할 거다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이게 바로 관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책임의 회피와 책임의 분산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분명히 계층별로 책임과 권한을 다 정해놓고 그치? 정해놨는데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느냐. 규정규칙에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느냐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 연기 때 우리 수강생 분 중에서 그치? 근데 그 같은 원리예요. 규정규칙에 나와 있는 즉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거야. 내 책임이 아니라고. 됐어요? 자,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히 파악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내가 아니에요. 제 책임이잖아요. 이렇게 미루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파벌주의라든지 뭐 등등등등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조직의 비공식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얘도 뭐 했다? 도외시하기 시작한다. 무조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만을 강조하니까요. 했죠? 이게 이제 고전이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전이론을 쫙 보니까 공통적으로 계속 까이는 게 있죠? 자, 공통적으로 까이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테일러 아저씨 보니까, 우리 테일러 아저씨 어디 갔어? 테일러 아저씨 여기 있네. 뭐? 비인간화. 그쵸? 페이올 아저씨 가보니까 페이올 아저씨도 조직 관리하는데, 어우야, 비인간적 과정을 거쳐서 사람 관리를 하네? 자, 우리 베버 아저씨도 조직의 비공식적 요소나 인간적 요소를 도외시했네?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너네가 놓친 게 있다야. 얘네가 놓친 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너네는, 첫 번째, 뭘 놓쳤어? 조직을 이루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점을 너네는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야. 그치? 왜냐면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자, 보자. 사람을 뭘로 봐? 사람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봐. 합리적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렇게 합리적인 규정 규칙에 따라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얘네도 당연히 오케이지. 당연히 얘네도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따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된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존재는 합리적 동물이에요? 그렇지 않잖아. 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인간성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던 거죠. 공통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폐쇄적으로 본다 조직을 뭐 이렇게 이것도 공통적인 관점이지만 폐쇄적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제껴놓고 사람 자체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글러먹었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마구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고전 이론이 등장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신고전 이론은 한번 보면 우리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 접근 방식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신고전 이론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럽 중심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기조와 그다음에 미국 중심, 그죠? 북미 중심으로 나오는 기조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영사회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건 유럽 중심인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부터 뭐 했다? 우리는 자, 기업 조직에 대해 사회학적인 접근을 할 거야. 사회학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건 기업 조직 내부에서의 뭐에 집중한다?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그치? 여기에 집중할 거야. 그래서 얘네가 정말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깐 게 바로 인간 소유 현상이에요. 왜냐면 지금 앞에서 봤던 고전 이론들은 전부 다 어떡합니까? 정해진 대로. 그지? 내가 정해놓은 합리적 기준대로.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우리 구성원들에게 자꾸 인간관계 보장 안 하고 심리적 측면 고려 안 해주고 하다 보니 이런 소외감이 생긴다는 거지. 야, 그럼 인간 소외 현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5가지로 한번 구체화시켜 볼게. 첫 번째, 소유감으로부터 소외감이 들기 시작했어 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생산한 결과물이 이제 내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열심히 농사 지으면 그거 누구 거야? 내 거였어. 근데 이제 내가 열심히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내 게 아니래. 그쵸? 그거 전부 다 사장님 거잖아. 자, 두 번째,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이다라고 해서 자, 분업이나 전문화 등등으로 인해서 노동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 기계화됐어. 자, 세 번째 가보시면 생활공간으로부터의 소외이다라고 해서 이건 조직 안에는 2가지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기능공간과 생활공간이래요. 기능공간은 말 그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야. 진짜 일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생활공간은요. 다른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장소라는 거지. 근데 점점점 어떻게 돼요? 생활 공간은 줄어들고 기능 공간만 남게 되죠. 왜? 표준화 등등으로 인해 아주 최적의 작업 조건만 중시했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협동으로부터의 소외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분업을 통해서 각기 독립적으로 과업을 수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형성의 기회가 없어지죠. 자, 자기 통제로부터의 소외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 결정과 실행을 분리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게 있다 없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다? 조직 내에서 인간성 상실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까죠. 그렇죠? 이걸 물어보긴 힘들어요. 근데 이거 잘 갖고 있다가 보통 이제 이런 이론 나오면 너무 다들 잘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어떻게든 사별화를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자, 그래서 이제 갈까요? 같은 맥락으로 누가 나와? 인간관계로. 그죠? 이거 북미 중심으로. 자, 그럼 이제 호손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가만 보니까 조직 안에서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다라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해. 물리적 작업 조건 아무리 체계화시키고 아무리 기계를 많이 도입하고 한다 하더라도 다 소용없어. 이게 짱이야.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4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호손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죠? 1차, 2차, 3차, 4차 실험. 답안에 그렇게 대강 쓰지 말고 조명 실험, 계정기 조립 작업 실험, 면접 실험, 배정기 전선 작업실 관찰 실험. 그렇죠? 명사 다 정확하게 쓰십니다. 나 너무너무 놀랄 때가 있어. 답안제 1차 실험. 2차 실험, 3차 실험 뭐 이렇게 써. 그죠? 조금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야? 한 거, 여기는 뭐야? 발견한 거. 다 아실 것 같아서 발견한 것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1차 실험, 조명 실험에서는 뭐 발견했어요? 하나 가지고는 모르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실험에서 모든 작업 조건 다 바꿔봤는데 발견한 거 뭡니까? 가만 보니까 물리적 작업 조건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인 것 같다?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그쵸? 그래서 뭐 했어? 이 작업자의 감정 상태,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면접을 봤는데 2가지 발견했죠? 감정은 2가지 측면이 있더라. 했죠? 자, 근데 뭐래요? 자, 근데 뭐래? 개인의 감정이다라고 하는 건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사회적 조건에 의해 많이 작용되던데 이걸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우리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걸 관찰해 본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예요? 비공식 집단이라는 게 있잖아. 자기들끼리 뭔가 이런 집단을 만드네? 근데 그 집단 안에 뭐가 있어? 규범이라는 게 있고 이 규범이 집단의 행동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했죠? 그래서 제가 1차 우리 문풀 지문에는 있는데 집단 규범이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시해요. 놀랍지 않아? 조직의 이익도 아니야. 그치? 자,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비공식 집단의 이익 집단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쪽으로 규범의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비공식 집단 구성원들이 아무리 차별성과급 줄게 돈 많이 줄게 사용자가 꼬셔도 내 집단 동료보다 월등히 돈을 많이 벌고보단 그냥 그를 도와줘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쇼킹한 일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 아니구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한 행동을 스스로 하는 동물이 아니라 관계다라고 하는 걸 유지하고 관계다라고 하는 걸 계속 형성하기 위한 행동을 스스로 하는 동물이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바라본다. 이거였잖아.
됐죠? 요거도 한번 꼭 써. 됐죠? 이거 쓰면 이제부터 논리가 착착착 맞을 거야.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험 내용을 그냥 결론만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발견한 것만, 발견한 결과물들만 딱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얘가 처음으로 무슨 변수 발견했다고? 직무만족. 직무만족이라는 종속 변수를 처음 발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직무만족이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성과를 올린다, 집단의 성과를 올린다라고 해서 독립변수, 결과변수 이걸 발견했잖아. 대박 사건인 거야. 그렇죠? 자, 물론 이 가운데 뭐가 있어? 요런 매개변수도 같이 이야기는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볼까요? 야, 그러면 직무만족, 종업원 만족 꼭 시켜야겠다. 왜? 성과라는 종속변수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합니까? 야, 조직의 생산성이다라고 하는 건 직무 만족에 달린 거야. 얘가 독립변수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올리기 위한 인간 중심적이고 민주적인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리 방법이 바로 2번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가서,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가보자. 의사소통이랑 경영 참가를 하면 일단 첫 번째 뭐? 만족감이 올라가. 막 내가 의견을 제시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자긍심도 느껴지고, 그치? 이런 소외감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계속 의사소통과 참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된대? 주인의식이 생기면서 몰입,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은 동기부여죠? 자, 몰입과 동기부여다라고 하는 것도 증대된다. 했죠? 됐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가보시면, 3차 실험, 면접 실험에서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했거든요?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근로자랑 이렇게 상호작용,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았거든. 그래서 아,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구나. 면접 실험에서 이걸 발견했었어. 자, 특히 뭐래요? 비지시적 면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데 뭐 한다? 해결하는 걸 유도하는 아주 뭐야? 유용한 기법이더라. 라고 하는 걸 발견해서 특히나 의사소통이다라고 하는 걸 너무 중시해. 그러니까 오늘날에 자꾸 인사관리책에 무슨 말이 나와? 상사와의 면담, 상사와의 면담, 상사와의 면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리고 계속 인사관리책 보다 보면은 이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뭐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시키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지. 됐죠?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가볼까? 이제 인간은 경제적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들 아니야. 그치? 아까 봤죠? 4차 실험에서 발견한 거? 그치? 그래서 성과 우수자, 우수. 얘가 뭐라 했어? 조금만 더 만들면 얘는 차별성과급제 하에서 돈을 더블로 받아. 근데 얘가 뭐 한다고? 그 차별성과급 이거 뭐해? 포기해. 포기하고 뭐 하냐면 자기 집단 동료를 도와줘. 뒤처지고 있는. 이거를 본 거야. 그래서 집단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범의 내용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집단의 공동이익이다라고 하는 걸 중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구나. 이런 말이 4차 실험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했지?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또 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럼 경제적인 욕구에 의해서만 스스로 행동하는 동물이 아니구나. 무슨 욕구? 사회적 욕구에 의해서 뭐를 자꾸 추구한다고? 동료와의 관계. 그지? 이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걸 유지하고 형성하는 거에 뭐에 움직이는구나. 이걸 위해서 행동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래 볼까요? 이제 뭐 발견했다고요? 비공식적 집단의 규범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 그랬죠? 조직이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공식 구조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 뭐도 있어요? 자,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사회적 집합체, 즉 비공식적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도 조직 내에 있구나. 그쵸? 내가 암만 열심히 전문화, 표준화하고, 그쵸? 무슨 뭐, 아무리 막 권한 체계를 뭐, 체계적으로 만들고, 뭐, 기능식 조직 구조에 뭐네, 다 필요 없어. 그 안에 무조건 뭐가 자생적으로 생겨나? 이런 사회적 구성체가 자생적으로 생겨나. 그쵸? 자, 그러면, 자, 여기다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비공식 집단이 뭘 만든다고? 자체적인 행위 기준을 만들지. 규범이 뭐예요? 구성원 간에 합의한 행위 기준이잖아. 행위 기준이다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 규범의 내용이 뭐를 지향한다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집단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걸 지향한다고. 그렇죠? 그렇군. 그러니까 이제 뭐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합리적인 공식 구조도 중요하지만 뭐도 이제 중요해. 그 아래줄 가시면 비공식 집단이다라는 걸 형성하고 집단 규범을 만들어서 집단 행동을 통제하는 이런 비공식 집단이다라고 하는 거. 얘 역시도 뭐 해야 돼? 우리가 이제부터 관리의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주장하는 게 뭐예요? 최대한 얘를 뭐 하자고요? 비공식 집단과 그 다음에 공식 집단이다라고 하는 거에 조하다라고 하는 걸 꾀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조화를 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우 좀 얘기해봐. 하우. 조화를 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목표를 통합한다? 공식 집단과 비공식 집단의 목표를 통합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통합할 거야?
몰라. 그지? 그지? 어떻게 통합해? 자율적 작업팀 생각해봐. 뭐 했어? 자율, 재량, 권한 부여하고, 야, 너네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렴? 그럼 그 목표를 설정할 때, 뭐 하는 거지? 목표를 설정할 때, 협의. 그치? 그래서, 한번 가보자. 협의다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자, 집단의 목표다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한다든지, 그럼 목표 통합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이 집단에게 자율, 재량, 책임이다라고 하는 걸 부여를 해서, 뭐 한다? 자, 성장의 기회, 능력 발휘의 기회 등을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아, 내가 이렇게 자율재량 책임 발휘해서 성장을 하면 조직도 잘 되고, 조직이 잘 되면 또 나한테 이런 기회가 생기고, 선순환 구조 만들어지는 거라니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까지 해, 우리 앵무새들이. 여기까지는 해. 근데 이 뒤에까지는 잘 못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잘 챙기세요. 인사관리 하고 왔기 때문에 하우랑 이제 계속 연결해서 생각해봐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 돼요. 야, 그럼 너는 어떤 평가 받니? 자, 긍정적 평가 한번 보면요. 와, 드디어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 요소를 중시하기 시작했어.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의 이런 심리에 대한 이해도 조금 증진된 것 같아. 관리에 있어서, 관리적 차원에서. 야, 비공식 집단이라는 게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 그쵸? 그리고 뭐 한다? 만족이다라고 하는 게 집단 성과의 독립 변수였죠. 야, 그럼 이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인도주의적 접근에 따른 경영 관리 방식을 전개해야 될 것 같아. 그쵸? 자, 근데 문제가 엄청나게 있죠? 얘 조직 없는 인간 이론이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공식 조직을 무시해. 조직이 없어. 뭐만 강조한다? 비공식 집단만 강조하고, 합리적, 경제적 요소보다는 뭐, 감정과 관계 유지에만 경영력을 집중한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강의할 때 줄여서 말해요. 맨날. 조직의 목적은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목적만을 고려했다. 했죠? 이거고. 자, 그리고 인간의 감정적 요소와 성과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조금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고 체계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거예요. 했죠? 이걸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데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양자 비교. 뭐 진짜 그 기본값인 문제예요. 디폴트. 그치? 양자 비교해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단 인간관하고 뭐 우리 연결해서 봤어? 동기부여 방식. 인간을 어떤 동물로 보는지에 따라 그 동물을 스스로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뭐 묵자 그랬어? 제가 뭐랑 뭐 묵자 그랬어요? 능률관, 조직관 묵자 그랬죠? 어떤 걸 건드려야 능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 뭐가 달라져? 공식 조직을 되게 신경 쓰는지 비공식 조직을 신경 쓰는지 그 조직관이 완전히 또 다르게 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조직과 개인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에요? 조직과 개인의 목표가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얘기한다고 했었죠. 자, 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건 뭐야? 조직과 개인의 목표는 당연히 일치하지. 왜 일치해? 일방적으로 관리하니까요. 뭐 그렇게 써도 돼. 근데 여기서는 인간은 뭘로 봐? 합리적 경제적 동물로 보거든. 합리적 경제적 동물로 봐.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걸 얘도 당연히 동의하지. 누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게 얘도 맞다고 생각하지. 그지? 그리고 내가 차별성과급제 같은 걸로 꼬시잖아. 그러면 회사가 돈 많이 벌면 나도 돈 많이 버는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때? 합리적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에 따른 관리? 그치? 그리고 뭐 성과에 따른 보상 자체를 뭐 한다? 당연히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래서 양자의 목표는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였어? 합리적 경제적 동물이었어? 아니었잖아. 알고 보니까 인간은 무슨 동물이었어? 비합리적인 사회적 동물이었던 거야. 사회적 동물이었던 거야.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했던 거야? 회사가 나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와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회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합리성과 경제성이다라는 걸 추구하는 이 조직은 여전히 어때? 합리적, 경제적이잖아. 자, 이것과 얘네 간의 뭐? 목표가 자연스럽게 불일치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를 불일치하고 불일치. 근데 심지어 뭐를 얘는 강조한다? 이 둘 중에 우리 인간관계로는 인간의 목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다라고 하는 걸 훨씬 더 강조합니다. 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까지. 했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야 니네 둘 다 틀렸어. 둘 다 해내야지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버나드죠? 그래서 버나드는 통합적 관점이다라고 해서 지금 조금 10분 쉬었다가 이제 또 두 번째 타임 가도록 할게요. 10분 쉴게요.